오늘 6월 19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7월 달에, 그러니까 FOMC가 올해 이제 4번 남았어요. 4번 남았는데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확률 38%로 보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9월이 이제 71%예요. 예. 아까 이제 38%, 71%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손진석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돈의 대폭발. 아우, 네. 책 이름 너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폭발한다고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시장에 네.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막연하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원리로 그렇게 돈이 많이 늘어나는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 책이 정말 잘 팔렸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바쁘셨었어, 진짜. 근데 또 이렇게 중요한 날, 캐비너시 연준 의장이 바뀌고 첫 FOMC 하고 난 날 이제 제가 또 귀하게 또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그 구독자분들한테도 첫 출연이다 보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선일보에서 일하는 손인석 기자라고 하고요. 경제부에서 이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파리에 주재하는 유럽 특파원으로 일을 했고, 이 조선일보에서 이 운영하는 국제경제 섹션인 위클리비즈 그 에디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우선은 첫 질문인데 네. 뭐 돈의 대폭발 거의 제목 그대로 네. 지금 미국과 한국 증시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찍었단 말이죠. 네.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국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I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꿈을 파는 시기가 지나갔어요. AI라는 뭔가 멋진 어떤 그 무형의 어떤 자산이 있다, 네. 가치가 있다. 이걸 지나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인프라의, 물리적인 인프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를 많이 창출한다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게 되니까 그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한 거 아닌가, 작년 한 이후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약간 추상적인 이런 토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AI 데이터 센터라는 물리적 요새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전력망도 확충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도 집어넣고, 그래서 어떤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한 19세기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길을 딱 뚫고 철길을 놓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현대적인 의미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도 있고 수익도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그 기대를 넘는 수익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증시가 폭발하게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제가 구글 주식을 갖고 있는데 구글 네. 주가가 최근에 좀 안 좋았어요. 왜?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 규모가 구글이 85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조 원 정도 되니까 이제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거든요. 근데 그걸 유상증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길이 보인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실체가 보이는 변화, 이런 게 믿음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익을 많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S&P 500을 구성하는 이제 기업들 중에서 이 84%가 1분기 수익이 전망치를 웃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믿을만하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니까 예.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거고, 이 EPS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예.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S&P 500 종목들 보면 올해 1분기 보면 액수로 이제 이익이 28%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올라가고,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이게 미국의 이 주식시장이 이제 막 폭발하는 느낌, 이게 어떤 실체가 있다 이런 거고, 한국은 이제 미국이랑 좀 다른 게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하고 이제 한국 시장은 따로 놀아, 주식시장이 따로 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거였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바뀐 게 그런 거 같아요.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그 밸류체인과 공급망에 한국 기업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엔 따로 놀았어요. 네. 따로 놀았는데 지금 그 공급망이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잠깐 들었다 빠지는 게 아니라는 어떤 그런 확신, 안도감, 네. 믿음, 네. 기대 이런 게 뭉쳐지면서 이제 주식시장을 확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전력 인프라 기업들도 네. 이렇게 주가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랑 그런 전력 인프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미국의 어떤 이 AI 인프라를 까는 그 캐펙스라고 그러잖아요. 캐펙스 투자의 그 체인 안에 쫙 안착을 했다. 그게 굉장히 이제 믿음감을 준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막
폭발한다 이런 거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 가운데 이제 정부에서 상법 개정도 해가지고 이제 제도적인 걸림돌 같은 거를 많이 제거를 해주니까 이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의 레벨업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잖아요.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날하고는 완전히 패러다임적으로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시장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10년마다 오는 그냥 경기 호황 불황 이런 사이즈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거대한 변화 사이즈에 지금 물결에 네. 들어간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그런 친구가 있어요. 반에서 한 5등에서 10등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뭔가 각성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스킬이 확 튀어가지고 반에서 5등, 10등 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던 친구가 반에서 1, 2등으로 확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있죠.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어나더 레벨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서식하는 어떤 그 그라운드 자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전에 거는 그냥 잊어버려라 이런 거 있잖아요. 5등에서 10등 하던 나를 잊어버려라. 나는 이제 1, 2등에서 안 떨어진다. 약간 그런 느낌. 이제 그런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래? 질문을 여쭙었냐면 2017년 요때도 상승장이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그래도 경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바닥 경기가 좋으면서 증시도 좋은 되게 뭔가 좀 해피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증시는 좋은데 딱히 뭐 이렇게 밑바닥 경기가 좋다는 느낌이 아예 들지가 않아서 되게 이게 좀 빈익빈 부익부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떠냐면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그런 건데 이 통화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경제 규모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많이 나타나냐면 경제의 금융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돈이 많이 늘어나면 금융 부분이 실물 부분을 압도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파이낸셜 디프닝이라고 그러는데 금융 심화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경제에서 이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단적으로 이제 올해 1분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한 날 그날 작년 4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그게 마이너스 0.3%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커플링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가지 않아요. 같이 가지 않습니다. 같이 가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공장이나 생산이나 노동보다는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이 통화량이 넘쳐가지고 이제 이 경제 금융화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경제 주체들이 뭘 쳐다보게 되냐면 중앙은행을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중앙은행에서 도대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펴가지고 금리를 높이냐 낮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설비를 얼마 늘리냐 어쩌냐 이런 거에 금리를 높이냐 낮추냐 이거에 비해서 훨씬 중이 더 낮아지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냐면 수도꼭지 경제가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얼마나 수도꼭지를 크냐 푸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중해서 이제 보게 되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저수지 안에서 이 물이 흘러가듯이 돈이 흘러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고 이제 실물 경제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저소득층들이 있는 건데 이분들은 어쩌냐면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넘쳐가지고 남들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쩌냐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당장의 생존이 우선이니까 소득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연화되고 분리되고 그러니까 돈이 막 넘쳐가지고 누군가는 돈을 주식으로 엄청 벌었다고 하고 부동산을 엄청 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근로를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만 의지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돈이 도는 거는 실물 경제로 많이 안 가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이제 돈이 많이 넘쳐나게 돼서 생기는 어떤 비극 이런 걸로 좀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좀 적응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발달해가지고 더더욱 사람들이 일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순간들이 이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제 금리도 낮게 유지되고 세상에 돈들은 있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자산을 얼마나 늘리냐 이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물 경제와 괴리됐기 때문에 나쁜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는 잘못하면 낙오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뭐 옛날 유럽이나 이런 데도 유럽주가 계셨으니까 역사에서 뭐 부르주아층이랑 노동자층 이렇게 산업혁명 때처럼 AI 혁명 되니까 또 이렇게 또 상류층과 서민층 확 갈려버리면은 또 이게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뭐
뭐 불안 요소가 그럴 등장할 수 수 있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죠. 이제 네. 이 그 자산 양극화 현상이 극단화된다고 하면은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사회 체제에 있어서 어떤 큰 변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군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우리나라 고용의 한 80%는 중소기업이 차지를 하는데 예. 근데 그런 쪽으로 돈이 많이 안 흘러가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공장을 네. 돌리고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 종국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당장 뭐 1년은 아니겠지만 5년, 10년, 20년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실물 경제하고 이 자본시장, 금융시장하고 따로 가는 현상, 디커플링되는 현상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이제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게 되고요.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미국은 그래도 굉장히 이 그 AI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어떤 실물 경제도 조금 더 돌아가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자산 시장이 이제 좀 폭발하는 게 실물 경제로 이제 흘러가게 하는 게 좀 약한 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본을 통해 가지고 자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를 일으키는 쪽으로 이렇게 돈을 쓴다기보다는 빚 갚는 데 많이 쓰거든요. 그것도 이제 상당히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약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FOMC 금리 결정 네. 나왔는데 캐비너시 연준 의장이 힌트를 전혀 안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도 좀 힌트 찾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워시 이 의장은 이제 의도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전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어떤 조건이라면 뭐 금리를 뭐 올리지 않겠다, 내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늠을 하게 해줬는데 이 양반 이제 워딩이 뭐였어요? 기억나는 게 이제 6주 후에 봅시다. 6주 후에 우리는 다시 만날 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드라이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데이터 중심으로 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 그 의장의 이제 입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거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그 패드워치 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맞아요. 이게 이제 패드워치 툴을 보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 변화를 예측을 하느냐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보면 오늘 6월 19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7월 달에 그러니까 FOMC가 올해 이제 4번 남았어요. 4번 남았는데 7월 달에 금리 인상할 확률 38%로 보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9월이 이제 71%예요. 예. 아까 이제 38%, 71%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7월까지는 이제 6주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워시 의장이 취임 초고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짧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약간 일시적인 요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란과의 전쟁 같은 게 이제 종료된 지 언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향의 추이를 좀 더 보고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9월에 결정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임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금리를 올릴 것 같은 분위기는 확실하게 줬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네. 다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시점은 7월보다는 이제 9월이 될 것 같다. 이런 거고 이제 연말을 보면 연말이 12월이 됐을 때는 지금 현재에 비해서 금리가 올라가 있을 확률이 87%까지 돼 있더라고요. 87%고 그리고 금리가 한 이제 연말이 됐을 때는 지금 대비해 가지고 두 번 올라 있을 확률이 51%로 이제 자꾸 이제 패드워치 예. 그러면은 자, 이제 보면은 이제 9월에 한 번 올리고 12월 정도 됐을 때 한 번 더 올릴 확률이 한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이제 한 번 올리는 거는 거의 이제 약간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연말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올려 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전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워낙에 이제 워시 의장이 이제 힌트를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좀 쫄아 있는 게 아니냐. 너무 겁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반론도 일부에서 조금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이제 이 JP 모건의 이제 마이클 페롤리라고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있어요. 이분은 뭐냐면 워시 의장이 이 무뚝뚝한 대화 스타일에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 얘기는 뭐냐면 이 새로운 소통 방식에 너무 겁먹고 있는데 이분은 상당히 용감하게 얘기를 했는데 금리 인상 내년 9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네.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왜냐면 FOMC가 단순히 이 데이터만 가지고 하고 싶지만 또 트럼프도 있고 예. 하필 중간 선거도 껴있고 민주당이 이제 공격도 할 수. 왜냐면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2월에 올리게 되면 네. 진작에 그럼 내리지 말 거를 네. 괜히 내려서 다시 올리고 이런 짓을 네, 하느냐라고 네, 하는데 네. 딱 그 타이밍이 중간 선거 타이밍이니까 이거 그죠. 물고 늘어지기 딱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라도 그냥 우리 그냥 한번 그 싫어서 그냥 동결로 버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너무 이 오버 리액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마이클 페롤리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워시의 속마음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워시가 어쨌든 간에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연준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양반이 골수 공화당원이었고 트럼프가 시켜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본다면 이제 약간 무섭게 해가지고 시장을 쫄게 만들어서 그래서 약간 긴축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한 다음에 네. 금리를 안 올리고 중간 선거를 넘어갈 수 있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런 네.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좀 친근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래 이제 이 워시 의장이 매파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매파지만 트럼프가 시켜줬기 때문에 예전처럼 매파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이제 무너뜨려가지고 계속 매파인 것처럼 좀 무섭게 걸어가지고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안정되게 만들어서 구두로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버 리액션 하지 말라는 게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올리는 속도가 지금 페드워치 툴은 어쨌든 간에 이제 한 번은 이제 연내가 가을쯤에는 기정사실을 하고 거기서 한 번 더 올릴 확률도 연말까지 한 반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갈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의견들은 뭐냐면 이 생산성 향상하고 자본 투자 탄탄한데 원가 상승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 발전 되게 빠르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그래서 원가 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해가면서 순환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 섞인 그런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중국산 때문에 물가 잠깐 버텼던 것처럼 AI 때문에 이제 잠깐 잡는다 이거네요. 그래서 이제 뭐 물가 오르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쫄지 말자, 겁먹지 말자 이런 기류가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9월에는 그래도 25bp를 올릴 확률이 있고 그래도 물가가 이제 안정이 잘 안 되면 연말에 한 번 더 올릴 확률도 조금 있다. 이제 이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케빈 씨가 원래 예전에 했던 얘기가 긴축을 통해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확실하게 먼저 긴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안전하게 좀 인하를 하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 길게 봤을 때 자기 임기를 생각했을 때 더 좋은 거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조금 더 이제 쪼여가지고 긴축적으로 가고 하는 게 이제 매크로적인 어떤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정석적인 접근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워시 의장 입장, 그분 입장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전임자인 파월 의장이 했던 그 실수를 자기는 좀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의 실수라고 하는 건 딱 명확하잖아요. 2021년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그때 반복적으로 일시적이란 말을 썼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2022년에 막 자이언트 스텝 밟고 난리 브루스가 났잖아요. 그거를 피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본인도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도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막 풀어진 느낌, 지금 물가가 4%대까지 올랐는데 풀어진 느낌을 줬다가 내년에 또 막 금리를 올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이 양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매를 맞을 것 같을 때 좀 미리 맞자. 이제 그게 좀 좋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FOMC에서도 긴축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불필요한 말 같은 거를 이제 최대한 안 하고 이제 점도표로 보여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이런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해 금리를 좀 올리거나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좀 약간 좀 미묘하긴 한데 중간선거랑 맞물려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올해 조금 더 이제 긴축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조성을 해야 이제 길게 봤을 때는 금리도 낮출 여력이 좀 더 생기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긴축이라는 게 통화량을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줄인다기보다는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를 이렇게 좀 다운시키는 늘지 않게 한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 증시에서는 안 좋아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사상 최고치였던 게 조금 이제 좀 꺾이는 네. 조정이 되는 그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네.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75대 25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편의상 말씀드린 건데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증시 수십 년 2000년 이제 쭉 봤을 때 보면은 금리 인상기, 금리가 오르는 시기 중에서 네. 그 시기를 잘라보면 75%는 주가도 올라요. 아, 맞아요. 25%는 주가가 내려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75%의 기간 중에는 대체적으로 금리가 천천히 오르는데요. 천천히 오르는데요.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크게 이제 염려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천천히 오른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 좋아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경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금리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이제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은 이제 시장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적응을 하면서 증시도 같이 가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2015년부터 2018년이 이제 그런데 그때가 이제 어떠냐면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마치고 이제 초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마치고 이제 약간 다시 이제 테이크오프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3년에 걸쳐가지고 한 8번인가? 하여튼 그 정도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뭐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어도 한 3년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올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증시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2022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죠. 그때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몇 번씩 받고 막 물가가 이제 9%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증시가 이제 무너지고 그랬는데 제 느낌은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쩌냐면 증시에 투자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이제 잃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금리가 너무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간다 싶을 때는 투자를 멈추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은 투자일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계량적으로는 대충 이런 것 같아요. 5, 6년에 1년 정도는 쉬어줘야 되는 거지. 5, 6년에 1년 정도는 쉬어주거나 한 3년에 6개월 정도. 이제 그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할 때는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줄 때는 이제 조금 쉬어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투자를 위해서는 좀 좋은 것 같고 올해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금리를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지금 패드워치 툴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9월에 한번 올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12월에 올릴 가능성 한 반반 정도라고 했을 때, 그게 연말까지 2번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증시가 조금 안 그래도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 계산을 지금쯤 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아무래도 이제 연말까지 해가지고 한 2번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현금화도 한 20-30%는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도 어쨌든 75대 25의 원칙을 잘 기억하면서 가야죠. 그러면 아까 그 원칙에서 응용을 줘자면은 지금 오늘 증시가 조금 떨어졌어. 한참 최고가 찍고 잠깐 떨어졌던 게 이제 그 이란 미국 종전 MOU가 좀 연기되고 막 이제 지금 벤스가 가려다가 잠깐 멈췄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거 합의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불발 두려움이 좀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 좀 살짝 튀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거나 저 합의가 불발돼서 호르무즈에 다시 막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금리 상승 각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거를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확률이 좀 낮다고 보지만,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금리를 이제 연준이 올해 2번 올리는 일은 거의 불가피해질 수가 있죠. 그런 일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럴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그냥 솔직히 뭐 미래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5개월 후에 5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중간선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재점화를 할 수 있을까 전쟁에? 근데 뭐 물가를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놓는 건데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쪽 이제 좀 이건 장기적인 얘기긴 한데 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한 1-2년만 하더라도 막 부채 문제 계속 트럼프가 먼저 불을 지펴놓고 나는 줄이겠다 했지만 뭐 별로 뭐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랑 해결이 가능한 건지 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숫자로는 이미 파산을 해야 맞는데 그치만 이제 시스템상으로는 이제 불사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라는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 작년에 한 이맘때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이제 국가 채무가 35조 달러, 뭐 36조 달러 된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39조 달러가 넘었어요. 예. 그 1조 달러가 얼마입니까? 1,500 정도 넘는 엄청난 액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청나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자로만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이자로만 1조 달러가 넘어가니까 이게 미국 연방 정부 예산의 한 14% 정도 되고 와, 엄청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에 상당히 이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정부가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요. 그래가지고 시중 유동성을 많이 빨아들이면서 국채를 많이 뿌리다 보니까 어쩌냐면 시장의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채권값이 낮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미국이 이제 망하기는 어렵고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국가 채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면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건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라는 어떤 막강한 기축화폐를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찍어내면 되는 거고요. 찍어내가지고 부채를 갚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플레가 엄청나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통은 미국만 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나눠서 지고 시스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의 라이벌 국가라는 게 좀 있어야 그래야 이제 달러 가치가 좀 그러니까 견제도 받고 조금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이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렇게 부채 문제, 채무 문제,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려가 크고 이게 미국 경제에 어떤 위협이 되고 있고 이제 실제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까지도 되고 있지만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게 무너져 내릴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보지 않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파산인데 시스템상으로는 불사조다.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제 세상을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세상을 솔직히 주무르고 있잖아요. 미국만 주무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내고 법인세를 엄청 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떠받쳐 주고 있고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더 키워주고 있고 미국 국채에 대한 믿음도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미국 투자를 못할 지경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미국 증시나 경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들 우리가 뭘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테크하고 이제 테크 부분에서 이 AI 캐펙스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소화불량에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구글이 유상증자를 이제 850달러 했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제 테크 업체들이 이제 지금 설비 투자 같은 데는 8천억 달러를 쓴다고 그러는데 뭐 8천억 달러 하는 게 엄청난 액수잖아요. 1300조 배고 막 이런 액수인데 이게 이제 과연 과잉 투자 중복 투자가 아니고 이게 이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들이 있는데 이게 잘 풀려나가냐 안 풀려나가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테크 기업들이 회사채를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금융시장에도 이제 약간은 출렁출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악영향도 좀 주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8천억 달러라고 하는 AI 캐펙스 투자, 인프라 투자 규모가 이제 이게 순조롭게 이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순조롭지가 않아가지고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시각들이 생기면 주식시장에 좀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지금 이제 뭐냐면 투자를 너무너무 빅테크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익성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미래에 이제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쟤랑 나랑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내가 늘려놓고 보겠다. 내 영토를 크게 내 성을 크게 쌓고 보겠다 이런 건데 그 성이 다 이렇게 성을 이만큼 쌓은 만큼 다 굴러가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회사채 물량이 이제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조달금리가 이제 급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경영에 무리를 주고 수익성도 깎아먹게 되면 그럼 주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래서 AI 캐펙스 투자가 소화불량에 걸릴 것이냐 안 걸릴 것이냐 이게 이제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거시지표 상에서 보면은 이제 소비가 약간 둔화될 조짐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미국은 이제 저축률을 많이 봐요. 미국의 거시학자들이 저축률을 많이 보는데 저축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 관세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있고 이제 이란 전쟁을 일으켜놔가지고 지금 에너지 값이 좀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이제 거시 경제가 돌아가는 걸 조금 위축시키는 그런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은 어쩌냐면 저축률이 이제 미국 가계가 팬데믹 직전 보면 7%대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쩌냐면 1분기에 한 3.7%여가지고 그때 대비해가지고 한 절반밖에 안 되고 있고 4월만 보면은 데이터상으로 2.6%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소비 여력 이런 게 이제 미국 가계가 조금 위축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카드 연체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할부 연체율 이런 것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좀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계 부분에서 이제 저축률이 떨어지고 소비가 약간 부진을 보일랑 말랑 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리스크 이런 게 될 것 같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이제 미국의 국가 채무랑 연관된 얘기인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워낙에 많은 국채를 많이 찍어내고 이제 그걸 이자를 갚느라고 미국 정부가 조금 힘겨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굉장히 이제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국채가 워낙 많이 찍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4.45%막 이런다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쵸. 그럼 그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국채만 사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기업들한테 돈 많이 빌려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이제 회사채 발행하고 어쩌고 했을 때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뭐랄까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국채를 찍으면 이제 민간에 있는 돈이 정부로 와가지고 정부에서 다시 이제 지출을 해주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미국 정부는 국채를 찍어가지고 찍은 국채를 가지고 이제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이자를 많이 갚아요. 이자를 갚는 데만 우리 한 1.9조 달러 쓴다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어떤 생산적인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에도 써야 되잖아요. 정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생산적인 활동에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 리스크 요인이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이제 빵 터지는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당장에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AI 캐펙스 투자 이게 소화불량이 걸리냐 안 걸리냐 요게 어떤 자본시장의 흐름 관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지금 어쨌든 뭐 증시가 이게 계속 오르는 건 좋지만 또 어쨌든 반대편을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좀 주의할 점들도 이제 조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최대한 좀 안전하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돈의 대포팔에 들어있는 내용인가요? 기본적으로 그 원리는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최근 얘기니까 업데이트를 많이 한 거죠.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관련된 원리 내용들이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